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오동잎이 떨어지며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오늘도 홀어머니 어깨를 주무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막동이에게는 개똥이와 쇠똥이라는 두 형이 있었는데 욕심이 많고 게을렀습니다. 온갖 굳은 일을 모두 막내인 막동이가 도맡아 하고 있었지요. 야, 막동아. 마당에 낙엽이 남아있지 않느냐? 어여 쓸지 않고 뭐 하는 것이야? 야, 막동아. 이 형님이 허리가 좀 아파서 누워야 할 것 같으니까 나무 좀 많이 하고 오거라. 오늘은 방에서 허리를 뜨겁게 지져야겠구나. 예, 형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막동이는 매일 형님들 뒤치다꺼리만 하고 있었으나 단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켜보던 어머니도 막내가 딱하였지요. 얘야, 막동아. 너만 그렇게 일하지 말고 형님들한테도 좀 하라고 말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 어미가 말해야겠니? 아니옵니다, 어머니. 막내인 제가 해야지 누가 하겠사옵니까? 괴념치 마시옵소서. 아이고, 저렇게 착하니 동네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리지. 언제까지 저렇게 형들한테 당하기만 할 건지 원. 그러던 어느 날 해가 떨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가냘퍼 보이는 비구니가 탁발을 하러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제발 세 아들이 장성하길 바라며 한 줌의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아이고, 스님. 시간이 너무 늦어서 바람이 아주 찹니다. 오늘은 이 집에 묵고 가시지요. 아닙니다. 이미 보살님의 은혜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서둘러 가면 암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여 묵고 가십시오. 해도 이미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두운 숲길은 너무 위험합니다. 어머니가 말한 대로 찬바람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비구니의 옷이 펄럭이고 있었지요. 비구니도 몸이 으스스하여 양손으로 몸을 감싸는 것이었지요. 비구니는 하는 수 없이 어머니가 안내하는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풀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첫째인 개똥이부터 찾았지요. 얘야, 개똥아. 여승께서 오늘 하루 묵고 가신다고 하니 저녁상 좀 차리거라. 하지만 게을러 터진 개똥이는 콧방귀부터 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어찌 여승의 저녁상을 차릴 수 있겠사옵니까? 저는 장남이 아니옵니까? 장남이 어찌 두 동생을 두고 저녁상을 차린단 말이옵니까? 저녁상 차리는데 장남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그럼 둘째가 어여 차리거라. 하지만 욕심 많은 쇠똥이는 하품을 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자가 저녁상을 차리면 어머니는 무엇을 주실 것이옵니까? 그것이 무슨 말이냐. 저녁상 차리라는데 어미가 따로 무엇을 줘야 한단 말이냐. 일당이라도 주셔야지요. 뭐라고?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는구먼.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부지런히 새끼를 꼬고 있는 막내 막동이를 찾아갔습니다. 얘야, 막동아. 아무래도 너밖에 없구나. 지금 여승께서 하루 묵고 가실 것이니 저녁상 좀 차릴 수 있겠느냐? 그럼요, 어머니. 후딱 차리겠사옵니다. 어머니는 군말 없이 부지런한 막동이가 대견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순진하여 걱정이 많았습니다. 장남인 개똥이는 게을렀고 둘째인 쇠똥이는 욕심이 많아서 한숨만 나왔지요. 아들이라고 셋씩이나 낳았는데 저렇게 해서 언제 장성할꼬? 막동이가 밥을 하려고 쌀독을 열었는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보나마나 욕심 많은 둘째 쇠똥이가 가져간 것이었지요. 쇠똥이는 형과 동생에게도 주는 것이 아까워서 간혹 쌀을 훔쳐가곤 하였습니다. 막동이는 형에게 따지지도 못하고 죽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스님. 남은 것이 이것밖에 없사옵니다.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비구니는 죽 한 그릇을 놓고 수저를 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상을 앞에 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었지요. 스님, 어찌 수저를 들지 않고 그러고 계십니까? 그러자 비구니는 갑자기 눈물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이 실은 부모님 제삿날입니다. 제 처지가 이러하여 이것으로 대신 제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안타까워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스님, 제사상은 따로 차려드릴 터이니 어여 수저를 드시지요. 어머니는 다시 형제들을 한 명씩 찾아갔습니다.
얘야 개똥아. 여승께서 오늘 부모님 제삿날이라고 하신다. 그러니 어여 시장에 가서 제사상에 올릴 음식 좀 사오거라. 하지만 개똥이는 얼굴부터 찡그리며 짜증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우리 처지에 다른 사람의 제사상을 차려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도 입에 풀칠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이런 인정머리 없는 놈. 아무리 그래도 여승께서 제사를 치르신다는데 그것도 도와주지 못한단 말이냐. 됐다 이놈아. 어머니는 화를 내는 첫째에게 핀잔을 주고는 둘째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시간에 시장에 가면 우리한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여승이 돈이라도 준답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탁발을 하러 온 여승께 무슨 돈을 바란단 말이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느냐.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열심히 새끼를 꼬고 있는 막동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아이고, 그거 참 안타깝네요. 제가 어여 시장에 가서 음식을 좀 사오겠습니다, 어머니. 그래 그래. 역시 막동이밖에 없구나. 막동이는 그동안 굳은 일을 많이 하느라 시장에 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시장 상인들도 막동이를 잘 알고 있었지요. 막동이의 사정을 들은 상인은 남은 부침개와 떡을 나눠주었습니다. 막동이가 그렇게 소박한 제사상을 차려주니 비구니는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옵니다, 스님. 이 정도밖에 해드리지 못하여 송구하옵니다. 비구니는 제사를 모두 마치고는 막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말이옵니까? 여승이 돼서는 부모의 제사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니 말입니다. 괴념치 마십시오, 스님. 각자 사연이라는 게 있사온데 어찌 제가 스님을 타박할 수 있겠사옵니까? 비구니는 막동이의 순수한 얼굴을 보고는 활짝 웃었습니다. 밖에서 하는 이야기 모두 들었습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계시니 얼마나 고되십니까? 막동이는 수줍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막내니까 어쩔 수 없지요. 다음 날 아침, 비구니는 집을 나서며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분에 배도 채우고 제사도 치르고 떠납니다. 베풀어 주신 공양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그리고는 옆에 있는 막동이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동쪽을 향해 주무십시오. 그럼 소승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막동이는 돌아가는 비구니에게 손을 흔들면서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동쪽을 향해 자라고 하니 호기심이 생겼지요. 그날 밤, 막동이는 비구니가 말한 대로 동쪽을 머리로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웬 아리따운 선녀가 나오는 것이었지요. 선녀 뒤로는 눈부신 햇빛이 고개를 들었고 봉황 한 쌍이 금빛의 날갯짓을 하며 동쪽으로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선녀가 날아가는 봉황을 가리키니 연못가가 나왔습니다. 연못가 앞에는 청풍명월 속의 정자가 보였지요. 그리고 정자 옆으로 웬 초라한 초가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막동이가 멍하고 바라보는데 눈앞에 두 사내가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게으르고 욕심 많은 두 형 개똥이와 쇠똥이가 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깨어난 막동이는 분명히 길몽으로 여기고 얼른 어머니에게 뛰어갔습니다. 두 형님이 절을 올린 게 꺼림칙하였지만 선녀가 가리킨 연못가가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곧 색시를 데리고 오겠사옵니다. 어머니는 너무 뜬금없는 말이라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헛소리 그만하고 얼른 어깨나 주무르거라. 여기서 동쪽으로 걷다 보면 분명히 색시를 만날 수 있사옵니다, 어머니. 이놈아. 어여 꿈에서 깨고 어깨나 주무르라니까. 막동이는 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계속 동쪽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있던 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래 그래.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색시만 데려오거라. 그럼 이 어미가 소원이 없겠구나. 그리하여 막동이는 무작정 동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 나왔던 선녀가 분명히 동쪽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참 걷던 막동이는 어느 고을에 다다랐습니다. 순진한 막동이는 동쪽에 뭐가 있는지 상관하지 않고 무작정 걸었던 것이지요. 지친 막동이는 표주박을 꺼내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와집에서 한 여종이 나오더니 막동이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묵을 곳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집으로 오시지요.
막동이는 갑작스러웠지만 심신이 지쳐서 어디든 묵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종이 나온 기와집은 양반들이 묵을 정도로 고급스러웠습니다. 저처럼 천한 놈이 신세를 져도 되겠습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여 들어오십시오. 막동이는 낯선 사람을 들이려는 여종이 이상했지만 그대로 누워서 자고 싶을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니 여종이 큰 밥상을 하나 차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이것으로 배를 좀 채우시지요. 막동이는 이게 무슨 횡재인가 하고 푸짐한 밥상 앞에서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신선한 닭고기를 이렇게 마음 놓고 먹는 것이 처음이었지요. 그렇게 배를 채운 막동이는 몸이 나른해지면서 졸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이 열리더니 얼굴이 아주 고운 여인이 한 명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막동이는 여인의 미모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였지요. 음식은 좀 입에 맞으셨습니까? 아이고, 입에 맞을 것이 무엇이 있겠사옵니까, 마님.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사옵니다. 여인은 막동이를 빤히 바라보더니 지그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고을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다른 곳에서 오셨습니까? 막동이는 선녀와 동쪽 이야기는 차마 할 수가 없어 그저 떠돌이 신세라고 둘러댔지요. 그러자 여인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혼이 나였으나 서방님이 역병에 걸려 일찍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동안 10년 넘게 수절하고 살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도무지 버틸 힘이 없어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막동이는 여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얼핏 이해가 가지 않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내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이 무슨 말씀이옵니까, 마님? 말한 그대로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수절하면서 사내의 손조차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내의 품이 어땠는지 기억도 없습니다. 이제 이해하셨는지요? 막동이는 그제야 여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형님들과 어머니를 보필하느라 여인과 가까이 할 일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이 죽기 전에 사내를 만나보고 싶었다니. 그리고 그 사내가 막동이 자신이라니. 막동이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마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목숨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요. 저나 마님이나 남녀간에 정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이치온데 왜 목숨을 끊으려고 하시옵니까? 그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사내의 뜨거운 온정을 받아본 적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종이 오더니 막동이가 목욕할 곳으로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 막동이는 워낙 갑작스러워서 무덤덤하였지요. 그렇게 몸을 깨끗이 하고 다시 여인 앞에 앉았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저 수절을 지킨 한 여인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마님, 목숨을 끊는다는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수절한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실 겁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절박한 일입니다. 오늘 이후로 저를 잊으시고 저에 대해서도 비밀에 붙여주셔야 합니다. 약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인의 기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막동이는 여인이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도저히 가늠조차 할 수 없었지요. 그날 밤 여인은 막동이 품에 안기더니 서글프게 울었습니다. 듣고 보니 그대 말씀이 옳습니다. 목숨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요. 모두가 저에게 수절을 요구했는데 그대만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송구하옵니다, 마님. 이놈이 워낙 무지하여 마님의 절개를 깊이 헤아리지 못했사옵니다. 막동이가 벌떡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자 여인은 빙긋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대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소.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오? 저는 막동이라고 하옵니다. 저와 두 형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사옵니다. 그거 참 효심 가득한 사람이군요. 저는 윤채령이라고 합니다. 채령은 막동이를 따스하게 안아주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가를 할 수 없는 몸이니 내일 밤에 저를 보쌈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방금 보쌈이라고 하셨사옵니까? 그렇습니다. 막동이와 살려면 그 방법뿐이 없습니다. 막동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이렇게 지체 높으신 마님을 어찌 보에 넣을 수가 있겠사옵니까?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옵니다. 개가를 못하는 것이 이유라면 그냥 저는 마님을 업고 나오겠사옵니다. 저를 업으시겠다고요? 그렇사옵니다. 마님을 보안에 넣는 그런 험한 짓을 뭐하러 하겠사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채령은 막동이의 순수함에 반하여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일 밤에 저를 업고 가셔요. 막동이는 이제 저희 서방님입니다. 막동이는 약속대로 해가 떨어지자 채령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채령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막동이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렇게 채령은 자발적으로 보쌈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막동이가 채령이를 업고 집을 나오자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눈빛을 주고받았지요. 서방님, 이제 집으로 가시는 건가요? 어머니에게 색시 데리고 오겠다고 약조를 하였으니 얼른 돌아가야지요. 막동이는 채령이 너무 사랑스러워 웃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심신이 지쳤던 막동이었는데 채령을 업고 계속 걷는데도 지치지 않았지요. 서방님, 이제 절 내려놓으시지요. 힘드시지 않습니까? 부인이 워낙 가벼워서 힘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고 있는데 채령이 어딘가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저기 너무 아름다워요. 채령이 가리킨 곳은 정자였습니다. 정자 뒤로 연못가가 보이고 마침 노을이 예쁘게 지고 있었지요. 정말 아름답구려. 그런데 정자는 막동이에게 낯익은 곳이었습니다. 선녀가 나왔던 그 꿈에서 봤던 정자였지요. 막동이가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채령이가 먼저 정자로 가자고 보채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리따운 풍경은 처음입니다, 서방님. 막동이도 연못가의 아름다운 풍경의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때 채령이 다가와 막동이의 볼을 어루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 둘이 정을 나누기에 딱 좋은 곳이 아닙니까? 정말 그렇구려. 막동이도 기분이 좋아 얼른 채령을 안았습니다. 비록 정자였으나 해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정자 안에서 못다한 사랑을 나누고 하룻밤을 지냈지요. 저에게 수저를 강요했던 많은 양반들이 정자에서 기생들과 은밀히 만났지요. 그런 양반들을 욕했던 저였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정자에서 서방님과 일을 치르네요. 채령이 장난을 치자 막동이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은밀히 정자에서 하룻밤을 보내니 막동이와 채령은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막동이가 주막에서 물이 담긴 그릇을 하나 빌려와 간소하게 혼례를 치렀지요. 다음 날 아침 막동이와 채령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걷던 두 사람 앞에 초라한 초가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여느 다를 바 없는 초가집이었지만 막동이에게는 낯이 익었습니다. 선녀가 나왔던 꿈에 나왔던 그 초가집이었습니다. 초가집 주변은 워낙 고요하여 신비롭게 보였지요. 아이고, 마지막 손님이 오시는구먼. 초가집은 사실 주막이었습니다. 워낙 작고 초라하여 주막으로 보이지도 않았지요. 오늘이 마지막 장사요. 여기가 워낙 구석진 곳이라서 장사가 너무 안 되지 뭐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장사하고 여기는 치울 작정이요. 그러자 채령이 막동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우리가 이 집에서 장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괜찮겠소? 부인도 들었겠지만 여기는 너무 구석진 곳이라서 손님들이 올 일이 없을 것 같소. 제가 어릴 적에 혼인해서 할 줄 아는 게 없지만 딱 한 가지 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오? 지켜보시면 압니다. 막동이는 채령과 함께 낡은 초가집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결코 주막으로 볼 수 없었지요. 안개가 자욱하게 낀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막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막동이가 나가보니 웬 수군 병사가 서 있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이런 곳에도 주막이 있었네 그려. 배가 많이 고픈데 요기 좀 할 수 있겠소? 막동이는 첫 손님이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럼요. 어서 오십시오, 수군나리. 수군 병사는 훈련 중에 낙오한 것이었습니다. 바다에 휩쓸려 정신을 잃고 이렇게 지쳐서 걸어온 것이었지요. 수군 병사 앞에 술잔이 하나 놓였습니다. 술잔 위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술을 데워왔으니 어여 몸을 좀 녹이시지요. 술을 데운 사람은 채령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바닷가 근처로 놀러 갔다가 데운 술을 마시는 손님들을 본 적이 있었지요. 손님들은 하나같이 데운 술을 마시며 지친 심신을 달랬습니다. 이거 아주 몸을 화끈하게 녹이네 그려. 한 잔 또 없소? 수군 병사는 그렇게 술을 입안에 털어놓고는 콩나물이 들어간 국밥을 수저로 떴습니다. 기가 막히네. 데워진 술에 따끈한 국밥 한 그릇 먹으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구먼. 그렇게 수군 병사는 식사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시간에 수군 병사들이 구름처럼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수군 병사가 맛있다고 소문을 낸 것이었지요. 훈련으로 지친 병사들은 데운 술을 한 모금씩 마시며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다음 날에는 수군 병사들의 가족들이 왔고 그 다음 날에는 가족들의 친구들이 주막을 찾았지요. 그렇게 채령이 데운 술이 소문이 나면서 그야말로 대박이 난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 부인 덕분이요. 부인 덕분에 이렇게 장사가 잘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서방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서방님이 저희 첫 번째 사내가 되지 않았다면 전 지금쯤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장사가 잘 된 덕분에 초라한 초가집은 이제 큰 주막이 됐습니다. 막동이는 채령의 손을 잡고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그야말로 금이환영이었습니다. 어머니, 약조한 대로 이렇게 색시를 데려왔사옵니다. 어머니는 감격하여 눈물을 펑펑 쏟는 것이었습니다. 채령의 손을 잡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지요. 늘 바보라고 놀릴 정도로 순진했던 막동이에게 이런 어여쁜 부인이 생겼으니 말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고울 수가 있나 그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따로 없구나. 막동이는 그제야 꿈에서 나온 그 선녀가 채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동쪽을 향해 잠을 자라고 했던 비구니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막동이를 시기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게으르고 욕심 많은 두 형님들 개똥이와 쇠똥이었습니다. 야, 막동아. 아무리 생각해도 너한테 저렇게 어여쁜 색시가 생겼다는 것은 말도 안 돼. 너 설마 길몽이라도 꾼 것이냐? 바른 대로 말하거라. 쇠똥이가 막동이를 다그치자 첫째인 개똥이가 말렸습니다. 막동아, 그러지 말고 우리 형님들도 어여쁜 색시 좀 얻어보자. 아는 게 있으면 어여 말하거라. 막동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비구니에게 제사상을 차려준 것부터 모두 털어놓았지요. 거짓말을 못하는 순진한 막동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럼 막동아, 그 길몽을 우리 두 형님에게 팔면 안 되겠느냐? 우리 형님들이 매매 문서까지 작성할 것이니 꼭 좀 팔아다오. 아이고, 형님들. 막내인 제가 어찌 형님들에게 길몽을 판단 말입니까? 그럼 그냥 준다는 것이지? 욕심 많은 쇠똥이가 나서니 막동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똥이와 쇠똥이는 얼른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막동이처럼 무작정 동쪽으로 가려는 것이었지요. 한참을 걷던 개똥이와 쇠똥이는 지쳐서 큰 떡갈나무에 기대어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웬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커다란 농지 앞에서 웬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었지요. 주변에는 왈자패가 여인을 내팽개치며 보따리를 훔쳐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여인이 안 됐구먼.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여, 형님? 하지만 게으른 첫째 개똥이는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고 눈곱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저런 일에 시간 뺏길 여유가 있느냐? 그리고 저 얼굴을 좀 보거라. 저렇게 못난 여인 구해줘서 어디다 쓴다고 그러느냐? 둘째 쇠똥이도 여인의 얼굴을 보고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구먼. 저렇게 못난 여인 구해줬다가 오히려 우리만 손해지. 그렇게 개똥이와 쇠똥이는 왈자패에게 둘러싸인 여인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둘째야, 얘기 들었느냐? 막동이가 갔다는 그 고을이 원래 과부가 많다고 하던데. 욕심 많은 쇠똥이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과부가 많으면 무엇하오. 막동이처럼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과부를 만나야지. 그럼 그렇지. 그렇게 두 사람은 막동이가 왔던 고을에 다다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걸었더니 숨이 탁하고 막히는 것 같았지요. 표주박을 꺼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그때 기와집에서 여종이 나왔습니다. 막동이처럼 지나가는 사내를 찾는 것 같았지요. 개똥이와 쇠똥이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반가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기와집에서 나온 여종은 왈자패에게 도둑맞은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개똥이와 쇠똥이는 놀라서 고개를 숙였지만 여종은 두 사람을 못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묵을 곳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집으로 오시지요. 개똥이와 쇠똥이는 여종이 못 알아보니 안심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여종이 큰 밥상을 하나 차려주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형님. 막동이 그 녀석 말대로 되는 것 같소. 이렇게 가면 우리도 돈 벌어다 주는 과부를 만날 수 있겠지요.
저 바보 같은 여종은 우리가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소. 게으른 첫째 개똥이는 그저 피부가 고운 과부를 안을 생각에 해벌레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형제가 들떠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여인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채령이가 한 말처럼 음식이 입에 맞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욕심 많은 둘째 쇠똥이가 희죽 웃었습니다. 진수성찬을 이렇게 차려주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입에 안 맞을 이유가 있겠사옵니까? 그런데 여인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이 열리더니 아까 그 여종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그리 살려달라고 애원했거늘. 그렇게 외면해놓고 여기까지 들어오다니 보통 뻔뻔한 놈들이 아니구나. 여종이 분노하며 쳐다보자 개똥이와 쇠똥이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지요. 그리고 몸이 건장한 몸종들이 들어오더니 개똥이와 쇠똥이를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개똥이와 쇠똥이는 보안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요. 깨어난 곳은 다름 아닌 아주 음습한 골짜기였습니다. 역병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지요. 이 낯짝 두꺼운 놈들아. 우리 마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그렇게 뻔뻔한 짓을 한단 말이냐. 여기서 죽으면 어느 누구도 니놈들을 찾지 못할 게야. 각오 단단히 하거라. 개똥이와 쇠똥이는 살려달라고 애걸하다 겨우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몸종들이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도망친 것이었지요. 사실 몸종들은 겁만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개똥이와 쇠똥이는 1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못난 두 형제는 막동이를 보자마자 멱살부터 잡았습니다. 이 고얀 놈. 감히 형님들에게 거짓을 말해서 이런 고생을 시키다니.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야. 그런데 막동이의 옷차림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치가 어느 정도 빠른 둘째 쇠똥이부터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요. 그런데 막동아, 너 옷차림이 왜 그러느냐? 막동이는 아주 깔끔한 선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막동이와 채령은 구석진 주막을 일으키면서 상인들에게 큰 모범이 되었습니다. 장사 수완이 좋아지면서 막동이가 객주의 자리까지 오른 것이었지요. 조정에서도 경제가 활성화됐다는 이유로 막동이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두 못난 형님들이 과부를 만날 요량만 생각하는 동안에 막동이는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었지요. 개똥이와 쇠똥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먹고자는 문제없이 살고 있었지요. 하지만 막동이는 두 형님들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었습니다. 형님들, 그러지 마시고 주막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이라? 방금 주막을 이끌어 달라고 하였느냐? 그렇사옵니다. 제가 이제 객주가 되어 주막을 돌아볼 여유가 별로 없사옵니다. 송구하오나 주막을 믿고 맡길 사람이 형님들 뿐이옵니다. 부디 이렇게 청하옵니다. 막동이는 두 형님 앞에 큰 절을 올리고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두 형님은 감격하여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지요. 막동아. 그동안 이 형이 못할 짓을 많이 했는데. 정말 고맙구나. 욕심 많은 형에게 따지지도 않고 굳은 일을 다한 우리 막동이. 정말 미안하고 고맙구나. 그렇게 개똥이와 쇠똥이도 막동이에게 똑같이 절을 올렸습니다. 삼형제가 그렇게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니 그제야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안심할 수 있었지요. 이제야 우리 삼형제가 돈독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네. 그렇게 객주로 활약하던 막동이는 평생 고을의 경제를 책임질 정도로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후 나라에서는 막동이의 능력을 인정하여 호조의 산악청에서 벼슬아치도 되었지요. 채령은 객주의 공동 경영인으로 이름을 알렸고 떡두꺼비 같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막동이의 꿈에서 나온 한 쌍의 봉황이었지요. 두 아들은 성인이 되어 진사가 되었습니다. 못난 두 형제 개똥이와 쇠똥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똥이는 주막을 이끌면서 만난 여종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여종이 워낙 억척이라서 어머니가 혼인을 밀어붙였지요. 게으른 개똥이는 아내 덕분에 정신을 차리고 지금도 열심히 주막을 이끌고 있습니다. 쇠똥이는 동네에 사는 가난한 처녀와 혼인하였습니다. 처녀가 워낙 검소하여 어머니가 역시 혼인을 밀어붙였지요. 그렇게 쇠똥이도 아내 덕분에 검소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원스턴 처칠은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려는 용기지요.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실패했다고 크게 낙담할 필요도 없겠지요. 막동이처럼 무엇이든지 계속하려는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 어린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